하지만 다른 리니지로 그러한 꼭전에서 분할하는 능력은 제한되었죠. 그리고 이 어덜트 스템셀은 굉장히 소량의 그 조직에 이렇게 분포를 하는데 대부분 undifferentiated status, 즉 분화되지 않은 상태로 항상 그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개체의 수명 동안 계속해서 적당한 수준의 그 세포 숫자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뭐 항상 계속 이렇게 증식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느리게 디비전을 하면서 적정 수준의 세포 숫자를 유지를 하죠. 여기서 보면 몇 가지 캐릭터를 알 수 있는데 이게 모든 멀티포턴 시스템셀이 뭐 이렇다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스템셀 파퓰레이션이 소량으로 있다가 이들이 약간 외부의 자극을 받게 되면은 여기는 트랜지언트 앰플리파잉 셀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급속도로 증식을 하면서 분화가 준비가 되는 세포들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어떠한 세포의 마지막 파이널 디퍼런시에이션 단계까지 도달하기 직전 단계, 우리가 이런 걸 프로제니터 셀이라고 하죠. 프리커서 셀이라고도 하고, 이러한 프리커서 셀, 프로제니터 셀까지 도달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최종적으로 fully differentiated 셀로 분화를 하게 됩니다. 스템셀이 멀티포턴트 스템셀이 이렇게 분화를 하는 방식은 뭐 대부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분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스템셀 파퓰레이션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세포가 스템셀이 하나가 있으면 하나는 그대로 여러 셀이 페런트 셀과 마더 셀과 동일한 상태로 하나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로 될 때 하나는 마더 셀과 같은 여러 셀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디퍼런시에이션이 된 세포 이렇게 분할을 할 수가 이렇게 분열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것이 결국 asymmetric division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완전 1대1의 비율로 이렇게 분열을 스템셀이 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드로스필라에서 많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드로스필라와는 다르게 이제 버테브레이터 같은 척추동물의 경우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아니면 그 내부, 그 세포 내에 있는 intrinsic signal, 즉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조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끔 이제 디비전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마더셀이 완전히 동일한 스템셀 두 개를 너로셀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세포들이 분포가 더 많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하나의 세포가 둘 다 이제 분할된 상태의 세포로 분열을 하는 이러한 파퓰레이션이 더 많은 경우도 있겠죠. 즉 이는 왼쪽의 경우는 스템셀 파퓰레이션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오른쪽의 경우는 감소를 하는 상황이 되겠죠. 즉 이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스템셀 파퓰레이션이 유지가 되는데 결국 이러한 스템셀 파퓰레이션이 유지가 되는 데에는 아까 말을 간략하게 하긴 했지만 여기 밑에 적혀있는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런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뭐 다른 말로 니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니시는 결국 그 세포를 주변에 감싸고 있는 다른 세포 아니면 다른 ECM이라든지 그런 물질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는 결국 스템셀 파퓰레이션의 어떤 시그널을 전달해 줄 수도 있겠죠. 이런 니시가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스템셀의 스테이터스가 유지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몇 가지 어덜트의 스템셀들을 다룰 텐데 대표적으로 이제 점라인의 경우 그리고 생식세포의 스템셀 그리고 인테스틴 그 다음에 헤마토포에릭 스템셀 즉 혈구세포의 스템셀들 세 가지를 얘기하도록 할게요. 점라인 스템셀은 지금 교과서에 드로스필라의 경우만 나오는데 뭐 이거의 경우는 드로스필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마마리아의 경우도 점라인 스템셀의 경우는 이제 멀티포턴시가 아니라 유니포턴트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파이널로 만들어지는 세포, fully differentiation 되는 세포가 한 종류이기 때문에 정자 혹은 난자 그렇기 때문에 유니포턴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 있는 점라인은 결국 난자나 정자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있는 셀 리니지 이걸 다 묶어서 점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여기 써놨죠. 점라인을 구성하는 굉장히 초기 단계의 세포가 그리고 니시에 의해서 분열을 계속 하게 되는데 지금 간략하게 여기만 볼게요. 지금 캡셀이라고 이렇게 앞에 있는 니시 세포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니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캡셀과 점라인 스템셀이 같이 연계를 해서 그 스테이터스가 유지가 되고 분화된 세포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캡셀에서 DPP나 GBB와 같은 라이간들을 시크레션을 해주고 해주고 시크레션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패치틴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거 디그라데이션이 되고 해쪽의 시그널이 켜지겠죠. 아니면 이러한 DPP나 GBB 그리고 이케르테린과 같은 이러한 셀 어디션 프로테인들이 서로 점라인 스템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해서 전달된 시그널은 결국 뱀진이라고 하는 이 진을 블락을 해줘요. 이 뱀진이 켜지게 되면은 점라인 셀이 다음 단계의 셀로 분할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면은 분열을 이제 엠브리오의 경우인데 엠브리오가 계속 자라겠죠. 자라면 여기서도 아마 증식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세포가 증식을 해서 이 밑에 하나가 더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세포에 비해서 여기 있는 세포는 물리적으로 캡셀과 이 캐리어린으로 인터랙션 할 수가 없게 될 것이고 DPP나 GBB와 같은 라이간드의 시크레이션에 영향을 덜 받게 되겠죠. 그러면 시그널이 여기가 꺼져 있어야 스템셀 스테이터스를 유지를 하는데 이게 다시 켜지면서 분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이쪽 뒤쪽으로 분열을 하면서 자라날수록 앞에는 계속 제한된 숫자의 셀 파퓰레이션만 점라인 스템셀로 계속 유지가 되고 뒤로 갈수록 이쪽으로 세포들이 분열을 해서 갈수록 점셀들이 분화된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라인 스템셀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자, 그 다음 이제 인테스틴의 경우입니다. 인테스틴에서도 특히 이제 에피셀리얼 레이어를 저희가 계속해서 다뤘죠. 폴라리티가 있는 셀이고 마이크로빌라이가 있고 여기가 에이피컬 리즘이고 여기가 베이스먼트 리즘이고 그런 얘기를 다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빌라이를 구성을 하고 있는 에피셀리얼 셀들이 굉장히 빠르게 계속 교체가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3에서 5일 내로 처음 만들어질 애가 여기서 3일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되는 얘기는 굉장히 빠른 템포로 계속해서 분화가 된 세포가 이 위치를 커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에피셀리얼 셀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엔테로사이트라고 하는 실제 뉴트리언트를 루멘에서부터 셀 내부로 결국 바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받아들이게 되는 세포들이 결국 제일 많이 활용이 되는 마지막 분화된 상태의 상피세포인데 이러한 엔테로사이트와 같은 세포들은 결국 여기 지금 크립트라고 하는 위치 보이죠? 크립트라고 하는 위치가 있는데 이 크립트의 위치, 베이스먼트에 깊숙이 박혀있는 스템셀 파퓰레이션에 의해서 셀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여기서 분화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올라가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 스템셀, 두 가지 스템셀이 지금 언급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4 플러스 스템셀이 있고 LGR5 플러스 스템셀이 있습니다. 이 LGR5 스템셀이 이제 대표적인 에피텔리얼 셀들로 분할을 해주는 인테스틴에서의 멀티포턴트 스템셀 파퓰레이션인데 이 LGR5는 결국 GPCR의 일종이고 이제 라이간딘, R 스폰딘스라고 하는 이 물질이 있어서 계속 윈트 시그널에 의해서 계속해서 증식을 하고 유지를 하게 되죠. 실험적으로 맨 처음에 이 인테스틴 내에 있는 이러한 에피텔리얼 셀들을 계속해서 생산을 해주는 멀티포턴트 스템셀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을 때 이제 라디오액티브 라벨이 되어 있는 다이미딘 뉴클레오타이드 T예요. T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해보니까 맨 처음에 처리를 하고 40분 뒤가 지났을 때에는 이렇게 밑부분에서 이렇게 검정색 시그널을 보시면 됩니다. 그 밑부분에서 확인이 됐죠. 즉 디퍼런시에이티드 셀들은 디비전을 하지를 않으니까 그 얘기는 S페이지가 없고 DNA를 태우고 증폭을 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이 라디오액티브 라벨이 되어 있는 타이미딘이 들어가도 이 fully differentiated 셀들은 그 라벨링이 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를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즉 밑에 있는 세포들이 계속해서 증식을 하는 세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 처리를 해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여기 밑에 있는 세포들이 점점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게 보이죠. 얘네들은 여기 밑에 있는 스템셀 파퓰레이션에서 디퍼런시에이션이 되고 디비전이 되고 디퍼런시에이션이 되면서 위로 이동을 하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이제 윗부분에서 이렇게 검정색 파퓰레이션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근데 정확히 어떤 세포가 정말로 이러한 기능을 하는 A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LGR5 플러스가 정말로 그런 스템셀 파퓰레이션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네틱 마우스 모델을 활용을 한 시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방법적인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LGR5 G 프로테인을 인코딩하고 있는 유전자의 프로모터 리즘과 거기 뒤에다가 이제 그리고 에스트로겐 리셉터 파셜 프로테인, 파셜 시퀀스를 퓨전한 이런 카이메르 프로테인을 이제 컨스트럭트를 만들어서 마우스를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만들면 LGR5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세포에서는 크리랑 이 ER 퓨전 프로테인이 카이메라 프로테인이 생성이 되는 거죠. 발현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ER 에스트로겐 리셉터 그 도메인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는 이유가 타목시펜이라고 하는 에스트로겐의 아날로그를 처리를 해주면 ER이 이 물질을 인지를 하고 다시 핵 안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 패스웨이를 이용을 해서 즉 타목시펜을 처리를 해주면 이때 프리 프로테인이 핵 안으로 들어가서 락스피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위치를 잘라주는 거죠. 잘라주면 딱 이제 그 해당이 되는 이 컨스트럭트 같은 경우는 이제 락스피가 블락킹 세그먼트에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잘리게 되면은 여기는 베타갈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서 우리가 서브스트레이트를 처리를 해줬을 때 그 세포에서만 LGR5가 파스티브로 발현하는 세포에서만 특정한 색깔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윗부분에서 경계가 좀 애매모호한데 이쪽 보면 여기 지금 밑에 파란색 보이죠? 파란색 타목시펜을 처리를 하고 나서 이 부분에 서브스트레이트를 처리를 했을 때 장에다 서브스트레이트 처리를 했을 때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파란색을 띠고 있는 부분이 점차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즉 이 결과는 결국 LGR5가 디퍼런시에이션이 된 에피셀리얼 셀들의 근원인 스템셀로서 기능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LGR5 파스티바 셀들을 소팅을 해서 실제로 체외에서 키워보면 지금 보면 이제 딜린이라고 하는 엔테로사이트 마커인데 지금 보면 이렇게 마이크로빌라이 스트럭처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스텔이라고 하는 이라레들도 같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LGR5가 이러한 마이크로빌라이를 구성을 하고 있는 스템셀로서 기능을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인데 몇 가지 다른 것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플러스 4 스템셀을 먼저 얘기를 하면은 지금 화살표를 보면은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되어 있죠. 이 두 개가 서로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크로스라기보다는 디퍼런시에이션이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도 갈 수가 있는데 결국 플러스 4 스템셀은 LGR5 스템셀이 데미지를 입거나 아니면 그 위치가 손상이 돼서 굉장히 숫자가 적어졌을 때 플러스 4 스템셀로 이렇게 넘어가서 스템셀을 대신해줄 수 있는 거죠. 약간 백업을 해주는 스템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페나스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LGR5에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세 개의 셀 모두 다 크립트에 존재를 하는 세포예요. 근데 페나스텔을 맨 처음에 이제 라이소솜을 시크레이션을 하는 여기 보면은 라이소자임 프로테인이 파스티브한 게 이제 페나스텔 마커라고 했는데 이런 라이소자임을 계속 시크레이션을 해줌으로써 박테리아의 컨테미네이션이나 아니면 인펙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세포로는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연구로는 이제 이 페나스텔이 윈트 프로테인을 시크레이션을 해준다라고 알려졌어요. 그 얘기는 가까운 위치에서 윈트 라이건들을 시크레이션 해주니까 그러면 LGR5가 윈트를 인지를 하고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활성화를 시키겠죠. 근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LGR5 스템셀 같은 경우는 윈트 시그널에 의해서 프리퍼레이션을 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얘기는 결국 얘가 또 니시셀로서 기능을 한다. 페나스텔이 니시셀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이제 헤마토포이릭 스템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크게 두 부분에서 확인이 돼요. 엠브리올 때는 그 리버, 발생 중인 간에서 확인이 되고 그리고 성체에서는 본메로로, 골수에서 이 셀이 존재하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멀티포턴트한 스템셀이 있는데 헤마토포이에릭 스템셀에서 HSC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자체도 그래서 셀프 리니어를 하고 크게 이제 우선은 두 가지로 분할을 해요. 그래서 커먼
메일로이드 프로제니터 아니면 커먼 림포이드 프로제니터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T셀과 B셀들은 림포이드 프로제니터 셀로부터 분할을 하고 나머지 블러드에 있는 뭐 레드 블러드 셀이나 아니면 화이트 블러드 셀 이런 것들은 이제 미엘로이드 프로제니터에서 분할합니다. 당연히 이 분할 패스웨이 알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할을 하는 방법이 결국 각각의 단계에서 필요한 사이토카인들에 의해서 분할가 돼요. 특정 환경에 노출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고산지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적혈구 숫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 그럴 때는 에리스로포이에틴과 스템셀 팩터 이 두 가지가 시크레이션이 막 증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여기 있는 미엘로이드 프로제니터가 이쪽으로 분할할 수 있게 가이드가 되는 거죠. 즉 외부 환경에 의해서 특정한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특정한 세포로 분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잘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해서 뭐 어떤 셀이 뭘로 분할을 하고 이런 셀 리니지가 어떻게 가는지는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런 걸 알기 위해 했던 방법이 마우스 모델을 이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우선은 여기 뭐 컨제닉 너너블, 서포티브 너너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얘 한 마우스 한 마리에서 본메로에서 셀을 꺼냅니다. 골수를 골수에 있는 본메로를 꺼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서포티브 보너라고 하면은 이 마우스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레디에이션을 시켜서 골수에 있는 세포들을 다 제거를 해. 그럼 골수에 있는 셀 파퓰레이션들이 다 죽을 것이고 그럼 여기에다가 마우스에서 골수 이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뺀 골수를 여기다가 이식을 해주는데 골수는 통째로 이식을 해주는 게 아니라 골수에서 나온 본메로에 있는 셀들을 이제 팩스 기술을 이용해서 솔팅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각각의 세포마다 이제 셀 멤브레인에 가지고 있는 프로테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멤브레인 프로테인들을 대상으로, 셀 서피스 프로테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특정한 세포들을 꺼내는 거죠. 꺼내고 나서 이식을 한 이 마우스를 나중에 줄여서 다시 본메로를 얼마큼 본메로에 있는 세포들이 어떤 종류인지를 살펴보면 이식한 세포가 뭐냐에 따라서 이 마우스에서 분화가 된 세포가 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러한 그림을 다 그렸던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여기에 있는 이런 프로제니터 셀들을 셀 서피스 마커가 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잘 알려줬고 특정한 셀 서피스 마커가 무엇인지를 확립을 했기 때문에 딱 그것만 골라서 할 수가 있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의 셀 서피스 마커가 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진행을 해봤을 때 최근에는 이제 CD150 프로테인이 이렇게 발현을 하는데 기능이 뭔지는 몰라요. 기능이 뭔지는 모르고 그래서 이 셀 파퓰레이션이 이 파스티반 셀들이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의 마커일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이 각 조직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즉 주변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함으로써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이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은 SDF, 스템셀 팩터라고 하는 c-KIT이라고 하는 리셉터 프로테인의 라이겐드인데 이 SDF가 필요하고 트롬보포에닌 아니면 CXCL12 이 세 가지 몰레큘이 필요한데 그렇다면은 이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이 있는 위치는 이 세 가지 물질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는 위치여야 되겠죠. 그리고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의 위치는 결국 이 세 개의 프로테인을 시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주변의 세포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피탈 리버 같은 경우는 이 세 개의 프로테인을 그대로 다 발현을 해주는 셀이 있는데 그게 헤마토사이트 프로제니터 셀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포가 이 세 가지 물질을 분비를 해줌으로써 얘네들이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이 잘 유지가 될 수 있게 해줘요. 이시로서 기능을 하고 어덜트의 경우는 조금 애매한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뼈입니다. 골수니까 당연히 뼈 아니겠죠? 본메로 안쪽을 보면은 여기에 이러한 굉장히 얇은 블러드 베셀이 있는데 이 블러드 베셀을 싸고 있는 스트로멀 셀이 하나가 있어요. 메센카이멀 셀이 이쪽인데 이 스트로멀 셀이 붙어 있는데 이제 스트로멀 셀의 성질을 보니까 SDF랑 CXCL2 그리고 렙틴 리셉터까지 이런 프로테인들을 발현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 얘기는 여기 주변에 있는 세포가 헤마토포에틱 스템셀일 것이다. 그리고 스트로말 셀이 헤마토포에틱 스템셀의 리시로서 기능할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CD150 파스티바 셀이 여기 있죠. 지금 다 같은 레이어입니다. 같은 레이어인데 여기 있고 이 셀 주변에 SCF를 발현하는 세포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게 되게 많은 숫자 중에서 요거 하나가 헤마토포에틱 스템셀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셀 폴라리티를 좀 얘기를 할 텐데 뭐 어시메트리, 셀 폴라리티 뭐 같은 얘기인데 이런 폴라리티는 저희가 앞에서도 계속 다뤘었죠. 그래서 에피테리얼 셀에서 폴라리티가 있어서 위 에이피칼과 베이스먼트가 다르고 폴라리티 때문에 셀이 마이그레이션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점적으로 다를 부분은 이 부분 에시메트릭 디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유니컬 시넥스도 뭐 요즘 폴라리티랑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폴라리티를 구성을 하는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면은 인트리직 폴라리티 프로그램 세포 자체가 폴라리티를 가지는 그러니까 내부에 조절기자 있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내부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폴라리티가 결정이 되는 메커니즘 그리고 마찬가지로 3번이랑 1번이 비슷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 몰레큘들의 그러한 시그널링과 조절, 상호관계에 의해서 폴라리티를 결정하는 요소가 조금 더 약간 폴라리티를 형성을 하는 그러한 팩터들이 더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을 결정을 해주는 내부의 컴플렉스 기전이 있습니다.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우선 인트린식 폴라리티 프로그램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건 꽤 오래된 스터디라고 얘기를 듣기로 했는데 지금 이스트 모델의 경우에 이스트가 폴라리티를 가지는 경우 중에서 이제 버딩 이스트, 즉 새로 하나를 이스트가 이제 버딩을 하나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지금 보면은 이스트는 버딩을 할 때 딱 하나만 나오죠. 디비전을 하는 과정인데 버딩을 할 때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가 나오는데 만약에 두 개가 나오면 세 개가 나오게 되면은 제대로 된 마이토시스 단계를 거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위치에서 결정이 되면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버딩 이스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것을 결정하는 게 이제 CDC42의 폴라리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절이 됩니다. 메커니즘은 생각보다 간단한 게 지금 CDC42 저희가 배웠었어요. 스몰 G 프로테인이라고. 이 스몰 G 프로테인이 평상시에는 멤브레인에 태거링이 되어 있다가 아니면 사이토졸에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이 CDC42가 GTP로 바인딩을 바꾸면서 GTP 바인딩 폼으로 바뀌면서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이 G 프로테인에 의해서 이펙터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이펙터가 GF 배웠죠? 리프로카인 익스체인지 이펙터 즉 GDP를 GTP로 바꿔주는 그런 프로테인인데 그렇게 되면은 얘가 GF가 포함이 된 이펙터를 리크루트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 프로테인 자체도 또 다른 GDP를 바이닝하고 있는 G 프로테인을 GTP 폼으로 바꿔주는 거죠. 즉 일종의 파스티브 피드백으로 계속해서 특정 위치에서 CDC42가 액티베이션의 상태로 분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액티베이션이 안 돼 있다가 한번 스티뮬라이가 딱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지속적으로 파스티브 피드백으로 특정 위치만 이렇게 CDC42가 인위치가 되게 되고 이러면 액티베이션이 이 위치에서만 활성화가 되니까 폴라리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셀 디비전 결국 이렇게 버딩이스트는 셀 디비전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다시 잘 보면은 말했죠. 어떤 외부의 Q가 자극을 주면 이거를 센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 CDC42가 액티베이션이 막 계속해서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에 의해서 이런 폴라라이제이션에 의해서 마이크로필라멘트들을 포함한 사이토스켈레탈이 다시 구성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 사이토스켈레톤 트랙을 이용해서 여러 프로테인들이 특정한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쪽과 이쪽 지금 여기서 이미 보이죠? 셀은 하나이지만 나눠지기 전인데 이미 두 개의 파퓰레이션처럼 프로테인의 구성이 다른 위치가 두 개가 생겨버린 거죠. 즉 이게 폴라리티를 띠게 된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폴라라이제이션이 된 세포에서 이게 디비전이 일어나게 되면 에시메트릭한 디비전이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약간 또 다른 이제 폴라라이제이션 되는 과정을 이스트의 모델에서 다시 살펴보면 이번에는 버딩 이스트가 아니라 이제 해플로이드 상태의 이스트인데 얘네들은 이제 메이팅을 합니다. 그래서 A 셀이 있고 알파 셀이 있어요. 그래서 알파 셀 같은 경우 둘 다 해플로이드 상태인데 알파 셀은 페로몬 알파를 분비를 하고 A 셀은 페로몬 A를 분비를 합니다. 각각 리셉터는 이제 A와 알파 form을 가지고 있죠. 이걸 인지할 수 있는. 그래서 페로몬을 인지를 하게 되면 해플로이드 셀이 그럼 이 위치에 CD442가 인위치가 되고 마이크로필라멘트들이 쭉 확장이 되고 이 위치로 또 뻗어나가고 그렇게 되면 마이오신 5에 있어서 프로테인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되면 아예 멤브레인도 프로트루딩 상태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죠. 외형이 아예 바뀌게 되죠. 즉 이러한 구조를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흉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메이팅 프로젝션이 생기면서 이 부분이 결합을 해서 이제 두 세포 해플로이드 셀이 퓨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트는 메이팅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페로몬에 의해서 Q가 들어가서 얘네들이 폴라라이제이션이 한쪽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프로테인 수준에서 폴라라이제이션 뿐만이 아니라 아예 외형적으로도 이미 폴라리티를 딱 띈 상태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 구조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메이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이스트 셀이. 그렇기 때문에 폴라라이제이션이 결국 메이팅에 많이 이용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트의 경우를 봤는데 그 다음은 이제 C.엘레강스의 경우예요. C.엘레강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지형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마선충이라고 한국어로 명명하는데 C.엘레강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확립이 된 모델 오르가니즘이죠. 투명하고 세포가 분할을 하고 증식을 하는 것이 아예 그 자체로 그냥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자이고트 같은 경우는 이미 수정이 된 퍼틀라이즈드 에그 같은 경우는 이미 수정이 이미 이제 에시메트릭한 사이토플라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 P1 이게 지금 투셀 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P1을 보면은 이렇게 검정색 스팟이 한쪽에 이렇게 모여 있죠. 그리고 한 번 더 분열을 한 엠브리오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하나의 세포에서만 이렇게 P2라고 하는 이 물질들이 뭉쳐 있어요. 여기에 녹색으로 마크된 표시가 된 그런 것들 이제 P 그래뉴얼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교과서에서는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열을 해 나가고 분할을 해 나갈 때 P 그래뉴얼을 가지고 있는 세포가 결국엔 정라인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폴라라이제이션에 의해서 특정한 오르가니즘이 이렇게 구성을 적절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P 그래뉴얼 를 이렇게 에시메트릭하게 분포를 하게 만드는 어떤 프로테인이 있겠죠. 이걸 만들어주는 프로테인이 있을 거고 그게 무엇인가를 봤더니 파워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이었어요. 근데 이 파워 프로테인은 보면은 CDC42나 ATKC,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C와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보면 와일드 타입의 경우는 지금 이게 원래 원셀에서 한 번 딱 분할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보면은 튜블린 분포도 이렇게 좀 다르죠? 배열이. 그리고 P 그래뉴얼은 지금 P1 셀에서 이렇게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파3 프로테인 뮤테이션이 된 경우는 튜블린 분포도 시메트릭하게 되어 있고 P 그래뉴얼 빨간색이 이렇게 다 퍼지하게 퍼져 있죠. 에시메트리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셀이 죽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세포를 봤을 때에도 파3, 파6 이런 컴플렉스, CDC42로 포함한 이 컴플렉스가 앞쪽에만 이렇게 분포를 하고 뒤쪽에는 다른 프로테인들이 이렇게 분포를 해요. 멤브레인에. 즉, 파 프로테인 자체도 에시메트릭하게 폴라라이제이션 돼서 위치를 하고 있고 이게 결국 여기 말했던 P 그래뉴를 특정한 위치로, 특정한 세포로 갖다 분포할 수 있게 해줘서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오르가니즘의 하나의 세포로부터 적절하게 다 분할을 해서 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되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이 뒤에 간단하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이 그림을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이 그림이 금색으로 표시했던 게 이게 마이오신 액틴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자 보면은 퍼틀라이즈를 하기 이전에 에그를 살펴보면 지금 GF, 로 GF가 있고 얘네들이 이제 GTP로 써가지고 로 프로테인, G 프로테인이죠. 스몰 G 프로테인 중에 하나죠.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마이오신 2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 폴티컬 텐션이 생겨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사이트 전반에 걸쳐서 폴티컬 텐션이 생기고 뭐 액틴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여기를 다 뻗어 있는 상태죠. 근데 퍼틸라이제이션이 만약 이쪽으로 이렇게 정작 이쪽으로 들어와서 퍼틸라이제이션이 되게 되면은 왜인지는 모르는데 이러한 로 GF의 그 액티브된 로 GF가 여기서 완전 다 디플레이션이 됩니다. 그 결과 폴티컬 텐션을 구성하고 있는 액틴이 여기서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즉 액틴이 앞쪽은 맞고 액틴이 뒤에는 정자가 들어오고 있죠. 자, 이때 이미 폴라리티가 형성이 됐죠.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나면은 이거를 내부에서 나타나는 여러 몰레큘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오른쪽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로 GF 액티비티도 이분하게 다 분포를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러한 사이토스크레탈 스트럭처도 액틴 마이오신 네트워크도 이렇게 다 제대로 다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멤브레인에 이렇게 멤브레인 쪽으로 파 컴플렉스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스펌이 딱 들어가면 이 부분에서 액틴 마이오신 스트럭처가 다 사라지게 되고 지금 여기서부터 폴라리티가 생기게 됩니다. 폴라리티가 생기고 나면은 이것 때문에 다시 파 프로테인들이 컴플렉스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분포를 하고 반대쪽에는 다른 파 프로테인들이 위치를 하게 되면서 아까 말했던 에시메트릭한 성향을 가진 상태로 계속해서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파 프로테인 그리고 이건 꽤 컨트롤드 되어 있어서 뒷부분에도 한 번 더 넣어볼게요. 앞에서는 이제 엠브리오용을 얘기할 텐데 C.엘레강스 엠브리오에서 그런 에시메트릭한 디비전과 그리고 폴라리티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것을 결정을 하는 단백질이 결국 파 프로테인이다라는 거였는데 스템셀의 경우도 우리가 계속 앞에서도 다뤘지만 에시메트릭하게 디비전을 하죠. 에시메트릭하게 디비전을 하는데 이때도 파 프로테인이 또 관여를 합니다. 근데 에시메트릭한 디비전을 이제 구성을 하는 방법, 에시메트릭한 디비전이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게 물론 따로따로 작용을 하는 건 아니고 같이 작용을 하는 걸로 교과서에서 나와요. 근데 한 가지는 이제 디비전을 하기 이전에 여기 패널 A를 보시면 돼요. 디비전을 하기 이전에 이미 앞에서 이스트가 아니고 앞에서 그건 이스트가 아닐 거예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예 셀 내부에 구성을 하고 있는 단백질들이 에시메트릭하게 분포를 한 상태에서 마이토시스가 일어나면서 두 개의 너러셀이 성향이 다른 세포로 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거는 그 성향을 주변에 있는 스템셀 미시 물리적인 거리에 의해서 한쪽은 계속해서 스템셀 파퓰레이션으로 유지가 되고 반대쪽은 불안의 세포로 유지가 되는 아까 봤었던 점라인의 경우랑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스템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교과서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미로블라스트라고 하는 일종의 스템셀 파퓰레이션 얘기합니다. 이제 엠브리오가 이건 드로스플라의 경우인데 엠브리오가 디벨롭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면은 뉴로제닉 액토돔이라고 하는 그 점라인 분할을 하는 그 세포들의 집단이 있어요. 파퓰레이션이 이렇게 있고 쉽게 얘기해서 뉴런을 구성을 하고 있는 그 브레인과 뉴런을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세포들로 이제 레이어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에이피컬 베이스를 이렇게 구분을 우선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 액토돔 셀들이 쭉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된 뉴로블라스트라고 하는 셀이 있는데 이 셀이 점점 사이즈가 커지면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액토돔 레이어에 있는 셀들이 뉴로블라스트의 미시로서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시로서 작용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에시메트릭하게 셀 디비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애시메트릭하게 여기서 셀 디비전이 한 번 일어났는데 그럼 2단계에서 생긴 셀은 뉴로블라스트에서 나온 셀, 지금 강글리온 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글리온 셀로부터 다시 또 여기 엑토존 레이어로부터 멀어졌죠. 즉 니시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서 어떤 스텔셀 성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 밑으로 생기는 애들은 다 이제 분화되는 세포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뉴런 글리얼셀 다음 챕터에서 나오고 있죠. 이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물론 이 단계에서도 파프로테인의 그러한 역할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뉴로블라스트 이 경우에 실제 세포인데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파란색 이 프로테인 분포를 보시면 돼요. 분열을 하는데 이렇게 에이피컬 리전의 이 윗부분에 파프로테인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죠. 즉 스템셀이 애시메트릭한 디비전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다 공유를 해서 애시메트릭하게 분열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셀 됐는데 올해 양이 좀 많죠. 빠르죠. 진도가 좀 급해요. 그래서 더 빨리 하고, 왜냐면 다음 주 월요일 또 휴강이죠. 대체휴일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그 향후 일정 좀 얘기를 할게요. 시간적으로 쫄렸는데 시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지금 보면은 제가 개인 일정으로 인해서 휴강하는 거는 없어요. 이제 뭐야. 자, 근데 지금 보면은 5월 29일 이 석가탄신일 대체휴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업을 안 하고 이 챕터를 올해 끝낼 건데 그러면은 남은 챕터가 3개예요. 맞죠? 뉴런, 이뮤놀로지, 캔서. 근데 캔서는 안 할 겁니다. 배우고 싶으신 분은 박범윤 교수님 수업 들으세요. 도저히 시간이 안 돼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하고 다음 그럼 수업이 24일, 31일 이때 뉴런을 끝내고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6월 5일, 7일 그때 이뮤놀로지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6월 7일이 종강일입니다. 너무 늦나요? 원래 언제 하세요? 종강? 좀 기침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고 아마 그 다음 주가 기말고사 주간이죠? 그래서 시험을 보고 하면은 끝날 것 같아요. 원래 6월 첫째 주에 종강을 하려 했으나 아쉽이. 어쨌든 일정은 현재 이렇습니다. 혹시 변경되는 사항 있으면 다시 공지해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셀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뭐 여러 종류의 셀데스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많이 얘기를 해요. 에이포토시스랑 네크로시스. 에이포토시스와 네크로시스로 구분이 되는데 결국 이러한 셀이 죽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셀을 살리는 시그널링이 끊겼을 때 셀이 죽겠죠. 아니면 셀을 죽이는 시그널이 오면 셀이 또 죽겠죠. 정말 당연한 얘기인데 교과서 좀 길게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셀이 계속 서바이벌을 할 수 있는 거를 유지를 해주는 그런 팩터, 호르몬을 트로픽 팩터라고 하는데 뒤에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에 의해서 셀의 죽음이 결정이 되는데,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이제 몰레큘러 패스웨이, 이러한 셀데스를 유도를 하는 몰레큘러 패스웨이가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에파토시스랑 네크로시스 두 가지로 나누고, 약간 특징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포로지컬한 체인지에 많이 초점을 뒀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에이포토시스는 멤브레인이 유지가 된 상태로 셀이 죽습니다. 지금 보면은 슈링크가 셀 콜랩스가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여러 조직들이 멤브레인에 쌓인 상태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셀이. 근데 네크로시스는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셀이 부풀어 오르다가 터져서 내부에 있는 물질들이 외부로 빠져나가게 되죠. 에이파토시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네이티브 시그널, 외부에서든 내부에서든 일반적인 시그널에 의해서 유도가 되고, 그리고 네크로시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런 데미지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많이 열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절이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구분을 하다가 이 구분이 되게 애매한 경우들이 생기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네크로토시스라고 하는 일종의 네크로시스의 단계입니다. 이 네크로토시스 같은 경우는 데미지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네이티브 시그널에 의해서 유도가 돼요. 대표적으로 TNF-알파에 의해서 유도가 되는데 네크로토시스는 맨 마지막에 살짝 한 줄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대부분 이 섹션은 에이포토시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포토시스를 아까 제가 설명을 했던 것이 결국 몰폴로지컬한 체인지가 첫 번째로 이제 제시가 된 방법이었어요. 구분하는 방법이었는데 보면은 뭐 shrink, condense, fragment 쪼그라들고 압축된 다음에 이게 조각들이 찢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각들이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눠진 애들은 결국 여전히 멤브레인에 리피드 바이레이어 멤브레인에 쌓여있는 상태이고 이들이 주변에 있는 세포들에 의해서 파고사이토시스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세포들은 이렇게 에이포토시스가 일어난 세포의 물질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일종의 뉴트리언트로 다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엑스트라셀룰러리즘으로 이 세포 내에 있는 에이포토시스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세포에 있는 그 사이토졸릭 컴포넌트들이 외부로 엑스트라셀룰러리즘으로 바로 노출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라메이션과 같은 이벤트들이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에이포토시스 과정에서 필요한 세 가지 프로테인 종류를 보면은 킬러 프로테인, 즉 에이포토시스를 처음 시작을 하게 만들어주는 프로테인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DNA와 프로테인의 다이제션을 유발을 하는 프로테인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주변에 있는 셀들한테 파고사이토시스를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이 프로테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에이포토시스를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교과서의 경우는 킬러 프로테인들에 의한 그런 메커니즘을 뒷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에이포토시스의 경우는 굉장히 그 에이포토시스를 유발을 하는 조절을 하고 있는 단백질들, 프로테인들이 굉장히 많이 컨저베이션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나온 거는 스엘레강스에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네마토드 이거 지렁이 종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스엘레강스에서 먼저 나왔는데 결국 사람의 경우도 각각 스엘레강스에서 기능을 하는 에이포토시스 관련 프로테인들이 비슷한 것들 이제 어설러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설러그들이 계속 발견이 됐어요. 당연히 스엘레강스보다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우선 여기 EGL1 그러니까 색깔이 같은 프로테인은 기능이 거의 같은 프로테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빼고 X랑 백 빼고 색깔이 요거 두 개 갖고 CED4, 뭐 ApoF1 그리고 CED3, caspase 9 이렇게 같은 건데 우선 EGL1부터 보면은 이 에이포토시스 캐스케이드를 맨 처음에 시작을 해주는 프로테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서 더 자세하게 기능을 하긴 할 텐데 이 프로테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BH3 오니 프로테인이라고도 교과서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BH3라는 것은 여기 있는 BCL2 도메인 호몰로그인데 이 BCL2 프로테인 아니면 CAD9 프로테인들과 비교를 했을 때 딱 한 개의 도메인만 이 EGL1 아니면 BID, 빈과 같은 프로테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테인들을 BH3 프로테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강조되는 이유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AD9과 BCL2 이제 이거는 에이포토시스 서프레스 에이포토시스가 일어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테인이고 CAD4 아니면 APAF1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티에이즈 액티베이팅 팩터인데 지금 보면은 얘 주황색이죠. 얘네들이 실제 프로티에이즈인 캐스페이스 9이나 CAD3를 액티베이션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티에이즈의 기능을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단백질들이고 여기는 S3 아니고 9 CAD3 아니면 캐스페이스 9 얘네들은 이제 프로티에이즈로서 얘네들이 커지면 실제 셀데스가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캐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CD3가 한 가지만 C 엘레강스에서 확인이 되는데 사람의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말했다시피 이건 프로테이즈인데 이름이 캐스페이스인 이유는 C랑 ASP 보시면 돼요. 우선은 이 캐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 카탈리틱 사이트에 시스테인을 포함을 하고 있고 이 카탈리틱 사이트가 타겟을 인지하는 것이 이제 타겟의 아스파르테이트 인지를 하기 때문에 CASP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CASP, ACE 이렇게 해서 캐스페이스라고 이름했고 활성화되기 이전 단계의 캐스페이스를 프로캐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특정 부분이 잘려 나가면서 액티비티를 캐스페이스를 갖게 되죠. 그리고 한번 활성화되면은 캐스페이스가 엄청나게 활성도도 올라가고 그 프로테인 자체도 액티베이션의 폼도 많아지기 때문에 한번 활성화가 되면은 급격한 수준으로 에이포토시스를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간단하게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C 엘레강스에서의 에이포토시스 메커니즘,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프로테인들에 의한 에이포토시스 메커니즘인데 뒤에서 나오는 휴먼의 경우 아니면 버테브레이트의 경우랑 조금 달라요. 마말감에. 그래서 보면은 이제 CED4가 맨 처음에 다이머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CED4와 CED9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다가 EGL1이 CED9과 결합을 합니다. 즉 아까 얘기를 했을 때 CED9 서프레서라고 얘기했었죠. CED4랑 CED9이 결합을 해서 이게 에이파토시스를 못 넘어가게 진행을 못하게 해주다가 EGL1이 얘가 가지고 있는 BH3 도메인과 결합을 해서 이 CED9이 CED4와 결합을 더 이상 못하게 해요. 그러면은 CED4가 릴리즈가 되면서 얘네들이 다이머 4개가 결합을 하면서 옥타머가 되죠. 8개 구성된 옥타머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옥타머가 CED3 이때는 이넥티베이션 상태인데 이넥티브 폼에 CED3랑 결합을 해서 이제 CED3를 액티베이션 시켜요. 즉 캐스페이스를 액티베이션 시킨 거죠. 그러면 캐스페이스의 프로티에이즈 액티비티 때문에 셀데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C 엘레강스의 경우는 그리고 마말리안의 경우에 마말리안의 에이포토시스 패스웨이를 좀 더 다루기 전에 트로픽 팩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트로픽 팩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국 셀이 서바이벌 하는 거를 셀이 서바이벌 하도록 계속 보내는 시그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약간 예전에 있었던 그 실험을 살펴보면 이 트로픽 팩터가 뒤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우선은 개념이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할게요. 여기 지금 치킨 엠브리오가 있습니다. 닭이죠. 닭 배양인데 여기에 림버드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사지가 만들어지는 그 위치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림버드를 떼어봤더니 떼기 직전의 경우는 뗀 쪽, 오른쪽이 뗀 쪽이고 여기가 정상인 쪽이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모터뉴런과 여기서 모터뉴런과 나오는 센서뉴런과 모터뉴런이 처음에 있던 숫자보다 절반으로 감소를 해요. 여기서는. 근데 만약에 림브를 딱 떼주면 여기서는 더 많이 감소를 하죠.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숫자만큼 모터뉴런과 센서뉴런을 가지고 있던 위치가 발생을 함에 따라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이 과정에서 자연적인 에이포토시스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기본적으로. 근데 만약에 림브를 딱 떼주게 되면은 여기서 더 많이 죽게 되고 반대로 림브를 더 붙여주면 덜 죽죠. 에이포토시스가. 이 얘기는 림브가 결국 여기에 있는 모터뉴런들이 발생하는 동안 나타나는 모터뉴런이 감소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어떤 물질을 계속 분비를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물질이 이제 너브 그로스 팩터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약간 NGF라고 하는 너브 그로스 팩터가 조금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중에서 이러한 기능을 하는 특정 몰레큘을 아이덴티파이를 했는데 발견했는데 결국 뉴트로핀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입니다. 일종의 프로테인 호르몬이죠. 이 뉴트로핀을
발견을 하면서 이러한 셀이 서바이벌을 하는 것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프로펙트가 처음으로 확립이 됐습니다. 디테일한 메커니즘 제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써놓기는 했는데 한번 그냥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버테브레이트에서 나타나는 에이포토시스 과정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에이포토시스를 유발을 하는 물질이 있고 억제를 하는 프로테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발하는 것을 주로 이제 프로에이포토틱 프로틴 아니면 그런 펑션을 한다고 할 수가 있고, 여기 프로서바이벌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거는 안티에이포토틱 펑션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 프로테인들이란 에이포토시스를 조절하는 많은 프로테인들이 결국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에 위치를 하면서 신호를 그 시작을 해주거나 꺼주거나 이렇게 하게 되죠.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프로테인들이 되게 대부분이 이제 BCL2 패밀리 프로테인이라고 하는데 BCL2가 먼저 확립이 되고 그 BCL2가 가지고 있는 여러 도메인들이 있을 거예요. BCL2뿐만 아니라 BCL, XL, BCLW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테인들이 이렇게 BH1부터 4까지 도메인이 있고, 아까 얘기했었던 BH3 only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이 도메인 중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프로테인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아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이포토시스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패스웨이인데 되게 뭐가 많죠? 뭐가 많은데 우선은 핵심은 여기에 있는 back or backs 그리고 BCL2, BCLXL 이 두 가지가 우선 핵심입니다. 이 네 가지가. back과 backs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해서 에이포토시스를 유발을 해주는 팩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BCL2와 BCLXL은 이걸 억제해주는 팩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이 프로테인 모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의 아웃터 멤브레인에 위치하는데, 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토졸리이기는 한데 이제 인터랙션에 의해서 멤브레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테그레이션이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에이포토시스가 유발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BCL2랑 BCLXL이 백 아니면 백스를 결합을 하고 있어요.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 두 프로테인이 기能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 BCL2와 BCLXL로부터 백이나 백스가 빠져나오게 되면, 풀리게 되면은 이 프로테인들이 여기서 올리고머를 만들어서 아우터 멤브레인 위치에서 일종의 통로를 만듭니다. 패스를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사이토크롬 C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사이토졸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서부터 이제 에이포토시스가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사이토크롬 C가 에이포토시스 패스웨이를 액티베이션 시키는데, 이 사이토크롬 C가 액티베이션 시키는 방법은 결국 아까 F1 이 프로테인과 결합을 하게 되고 이러면 DATP가 클리비지가 되면서 이제 DADP 그리고 포스페이트 하나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근데 이러한 그 내부의 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만들게 되냐면은,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는 아까 F1이 여러 개가 모이게 되면서 교과서에서 헥탐으로 나오죠. 7개가 결합이 되면서 아까 봤었던 이렇게 모자처럼 생긴 CED4와 CED4의 옥타머처럼 이러한 거대한 몰레큘 하나를 만들게 돼요. 디스크 모양의 헥타머를 만들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에이팝토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셀레강스의 경우를 보면은 CED4가 옥타머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CED3가 결합을 하게 되면서 프로티에이스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CED3, 즉 캐스페이스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죠. 그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 헥타머의 에이팝토좀이 프로캐스페이즈 9을 액티베이션 시켜주고, 근데 이때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거는 프로캐스페이즈 9이 다이머가 형성이 되면서 액티베이션이 돼요. 클리비지는 이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이 된 캐스페이즈 9이 프로캐스페이즈 3, 액티베이션이 안 된 애죠. 얘를 잘라주고, 그럼 액티베이션 된 캐스페이즈 3가 만들어지면서 결국 에이파토시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그림에서는 나오지는 않는데 아까 패스웨이상에서 자이압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이 또 있었어요. 여기 자이압 보이죠? 그리고 여기 스맥 디아블로 이렇게 두 프로테인이 나오는데 자이압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헤스페이스의 액티비티를 이제 억제를 해주는 프로테인이에요. 이런 억제를 해주는데 뭐 BIR 도메인을 가지고 있고 BIR2가 패스페이스 3나 7 아니면 BIR3는 패스페이스 9을 이넥티베 억제를 해줌으로써 에이포토시스를 억제를 해주는 프로테인인데 이 자이압도 어쨌든 에이포토시스 시그널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또 다른 프로테인 스맥이나 디아블로와 같은 프로테인이 이 맥과 백스포를 통해서 시크레이션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두 스맥 디아블로 프로테인이 자이압을 억제를 하면서 패스페이스가 계속해서 활성화되는 상태로 있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즉 마이토콘드리아가 에이포토시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더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서 이 BCL2나 BCLXL로부터 맥이나 맥스가 떨어져 나오는지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C엘레강스의 경우를 또 다시 한번 보면 자, CD4가 있고 CD9이 있어요. CD9이 이제 BCL2와 같은 프로테인, 같은 기능하는 프로테인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당연히 맥스나 백은 해당되진 않지만 어쨌든 메커니즘상으로 봤을 때 여기 BH3를 포함한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EGL1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이 에이포토시스를 억제를 해주는 CD9의 결합을 함으로써 이 프로테인을 바깥으로 떨어져 나오게 만들어냈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있는 백스나 백이 BCL2나 BCLXL로부터 떨어져 나오는데 관여를 하는 것이 결국 BH3 온리 도메인 프로테인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푸마 아니면 녹사라고 하는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이제 P53에 의해서 트랜스크립션이 P53는 에이포토시스를 유발을 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였죠. 만약에 이제 DNA상에서 DNA 리페어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너는 회생의 기회가 없다. 그냥 죽어라. 그러면은 P53에 의해서 에이포토시스가 유발이 되는데 그때 발현이 되는 프로테인이 퓨마와 녹사예요. 이 두 개 프로테인 모두 B3 only 프로테인이고 그러면 푸마나 녹사가 여기는 BCL2, BCLXL과 결합을 하면서 백이나 백스는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비슷한 방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B3 only 프로테인은 이 푸마나 녹사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예는 여기에 있는 빔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이죠. 자, 빔을 보면은 이제 인테그린 시그널링이 인테그린이 떨어져 나오면서 나오는 그런 시그널링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얘가 결국 또 액티베이션이 됐을 때 빔도 결합을 해서 이걸 끌 수가 있고 또 다른 거 하나 아까 얘기했었던 트로피 팩터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를 좀 얘기해 보면 트로피 팩터가 있으면은 트로피 팩터 리셉터가 있겠죠. 그러면 이 리셉터가 PI3 카이네이스 패스웨이를 통해서 PKB를 액티베이션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B3 프로테인, BH3 프로테인인 배드를 포스포릴레이션을 시키면서 PKB가 이 배드가 이제 14332 프로테인이랑 결합을 해서 이거 본 기억은 어렴풋이 나실 거예요. 이게 BA 배드 프로테인이 이거랑 결합해서 인액티베이션 된 상태가 되는데 만약에 트로피 팩터가 없으면 다운스트림 시그널링이 꺼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배드가 포스포릴레이션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배드가 BC3 도메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BCL2와 BCLXL과 결합을 해서 맥과 백스의 액티베이션 그러고 결국 이것 때문에 에이포토시스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실 때는 거꾸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뭐 에이포토시스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다뤘던 것이 바로 직전에서 트루스 팩터리에서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빨리 다뤘는데 그거 말고 이제 데스 시그널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데스 시그널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 알파, TNF 알파입니다. TNF 알파 혹은 파스 라이간드 이 두 개에 의해서 많이 활성화되는데 둘 다 이제 이뮨 시스템에서 존재하는 세포의 매크로페이지나 아니면 내추로필러 셀, 아니면 사이토토스 T셀, CD4 T셀이죠. 이렇게 해서 얘네들로부터 나오는데 데스 시그널이 간다라고 해서 모두가 에포토시스가 일어난다라는 것든지 아니면 네크로시스가 일어난다라든지 뭐 딱 구분짓지는 않아요. 셀 타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간략하게 패스웨이를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얘네들이 시크레이션을 하는 거는 아니고 셀 서피스에 이렇게 프로테인이 있습니다. TNF 알파도 셀 서피스에 있고 여기도 뭐 아니면 파스라이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 셀에서 시그널을 이쪽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셀을 죽이겠다는 신호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리셉터가 있을 거예요. TNF 알파 리셉터나 아니면 파스라이간드 리셉터가 있을 것이고 전달이 되면은 여기 있는 TNF 알파의 경우는 지금 보면은 TRED라고 하는 TNF 리셉터 어소시에이티드 데스노메인 프로틴 콤플렉스를 만들고 아니면 파스라이간드의 경우는 FADD라고 하는 파스 어소시에이티드 데스노메인 프로틴 이렇게 만들겠죠. 즉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나면 얘네들이 또 다른 캐스페이스인 프로캐스페이스 8 아까는 3 그리고 9이 나왔죠. 지금 8을 액티베이션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대 캐스페이스 8은 직접 이제 캐스페이스 3, 6, 7을 액티베이션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있는 DID 맞죠? 비드라고 하는 이러한 BH3 only 프로테인의 특정 부분을 잘라줘요. 클리비지를 해줍니다. 잘라주면 이 폼이 이제 액티베이션이 된 폼인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프로테인이 BCL2나 BCLXL과 결합을 해서 맥스나 맥을 릴리즈를 해주고 이렇게 되면 다시 아까 봤던 것처럼 사이토크롬 C가 밖으로 나오게 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캐스페이스 9을 액티베이션 시키고 그걸로 다시 같이 8과 9이 이렇게 3, 6, 7을 액티베이션 시키면서 셀 에이포토시스를 유발을 하는데 어떤 셀들은 캐스페이스 8이 존재하지 않아요. 발현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에이포토시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 경우가 이제 네프로토시스, 일종의 네크로시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캐스페이스 8처럼 이렇게 클레이지가 일어나고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대신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시그널 패스웨이상에서 포스폴레이션과 칼슘 인플럭스를 유발을 하면서 셀의 데스를 유발을 한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